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G80 2.5 터보 시승기에 이어서 3.5 터보 시승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시승기를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1시간이 넘는 영상이니까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총 차량 가격은 7,432만원의 G80 3.5 터보 차량이고요. 옵션은 AWD 20인치 휠, 파필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비크 블랙이고요. 내장은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튠 베이지 투톤이며 리얼 우드는 올리브 애쉬입니다. 그리고 파필러 패키지 옵션을 풀어보자면 파필러 패키지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의 가격적인 혜택을 더해서 제공하는 옵션 패키지라고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28만원이고 하이테크가 157만원, 드라이빙 어시 1이 177만원, 2열 컴포트 1이 98만원인데요 총 560만원인데 실제 파필러 패키지는 501만원이니까 59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 셈이죠.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됩니다. 파필러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을 잠시 보시고요. 제 영상 내에서 색인을 잘 찾아서 원하시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 세단들과 가장 많이 경쟁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옵션 면에서 더 많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전면부를 살펴볼게요. 확실히 외장 색상이 블랙이라서 차량의 중후함과 그리고 색상이 주는 무게감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G80의 전면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보아도 차량이 주는 느낌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벤틀리 디자이너의 노력이 느껴지는 만큼 상당히 고심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아쉽게도 2.5 터보를 선택하든 3.5 터보를 선택하든 전면부에서는 이 차량의 옵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트림이 동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기본 트림을 선택한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을 높게 지불하고 옵션을 추가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곧 출시될 G80 스포츠 모델에서나 이런 외부 디자인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면부를 센터에 두고 딱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제네시스 엠블럼의 느낌을 그대로 활용한 전면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엠블럼의 바디와 날개 부분을 형상화한 그릴과 라이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디자인 포인트를 4군데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보닛과 후드라인, 두 번째는 센터 그릴, 세 번째는 라이트 라인, 마지막으로 하단 범퍼입니다. 일단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보닛 라인을 보면 중심 쪽으로 근육을 키운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양쪽으로 높이차를 준 그 라인을 따라서 사이드 라인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차량의 보닛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도된 각도차와 라인들의 조합에 디자인 포인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 쪽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형 라인의 중심에는 엠블럼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엠블럼의 디자인도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센터 그릴인데요. 가문의 상징, 왕가의 상징으로 알려진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가 만들고자 하는 웅장한 방패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릴의 전체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그 전방 레이더의 외부 모습을 보면 그 메쉬 형태를 이어주기 위해 후처리를 잘 해두었죠. 은은하게 잘 묻어가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전방 카메라도 위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방 센서도 그릴 내부에 2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그릴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크롬으로 제작이 잘 되어 있고 내부를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흡입 공기량에 영향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쉬 타입으로 좀 벌레 방지 스크린이 내부에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센터 그릴에는 그 태국 문양의 번호판이 아닌 일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색상이 블랙이라서 번호판도 조금 심플하게 느껴지는 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제네시스 전용 볼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라이트 라인을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시는데요.
그 제네시스 시그니처 디자인 포인트인 쿼드램프 라인이 당연히 눈길을 끌죠. 두 줄로 되어 있고 4개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하이테크한 그리고 집적된 LED 라이팅 기술을 자랑하는 느낌마저 들죠. 그리고 제네시스 G80의 모든 라이트들은 LED입니다. 기본 트림부터 풀옵션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라이트 구성이죠. 그리고 라이트 라인이 사이드 쪽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전면부의 느낌을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합니다. 주간의 방향 지시등을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패턴까지 넣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은 맞습니다. 전면부의 라이팅 디자인은 그 사이드에서 볼 때도 등화 연결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헤드라이트 라인과 휀다 쪽의 사이드 리피터와의 동작 조화 그리고 디자인 조화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래쪽에 범퍼를 한번 보시죠. 양옆에서 중간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디자인 포인트를 보면 상단의 그릴과 통일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사실 저는 이 범퍼 하단의 디자인 요소가 G80의 디자인 파워를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파트에서 조금 동떨어진 안개등이나 기타의 라이트 라인을 넣었거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만들었다면 확실히 디자인이 어색하게 제작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뒤로도 굴곡을 잘 주었지만 전체적인 하단의 느낌도 인상적이긴 하죠. 일체형 범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파트이든지 수리 비용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범퍼 하단 끝단에는 각 한 개씩 전방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롬과 블랙의 조화로 만들어진 이 긴 바를 보면 이게 어떤 옵션도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마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부위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보호 파트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범퍼의 끝단에는 에어로 홀이 휀더 쪽으로 공기가 연결되도록 제작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아도 호불호가 없는 럭셔리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G90과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서 더욱 넓어 보이는 느낌까지 찾아볼 수가 있죠. 전면부의 야간 등화 모습도 한번 보시죠. 풀 LED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의 시야 확보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야간의 라이트 파트를 하나씩 보고 있지만 G80의 세련된 라이팅 기술이 돋보이고 있죠. 천천히 한번 보시죠. 하향과 상향일 때 라이트의 반응이 어떤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향일 때는 그 직진성을 가진 램프가 위쪽 2개만 동작을 하고요. 상향일 때는 4개의 쿼드램프가 전부 다 직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라이트의 직진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일반의 하향을 제가 동작을 해보고 있고 하향이었다가 상향으로 제가 동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빛을 잘 쏘아준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아래쪽에서도 제가 라이트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하이테크 패키지를 통해서 지능형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야간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꽤 오랜 시간 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라이트를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해두시면 일정 주행 속도가 지나서 자동으로 전조등의 상향을 점등하게 되고 마주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한쪽의 상향등만 점등할 수도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하이빔 보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직 이 옵션의 그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측면부를 한번 보시죠. 이번 3세대 G80 3.5 터보 모델의 20인치 휠을 적용한 측면부를 보시는데요. 사이드라인을 채워가는 캐릭터 라인이나 각 파트들의 조화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전면부와 후면부를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은 부드러운 라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라인의 연결을 손끝으로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리어 쪽의 라인이 끊어지는 연결은 약간은 호불호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뒷 도어부터 이어진 앞쪽 부분의 그 캐릭터 라인이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사이드 라인의 유리 쪽 끝 라인을 천천히 보면 크롬으로 서라운드 몰딩 적용이 되어 있고 나름의 포인트로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도 크롬 밴드 라인으로 후면부까지 연결해주고 있죠. 여백의 느낌을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되
나름의 포인트는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드의 휀다와 휠의 그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파트들의 조화가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각도로 보아도 20인치 휠과의 디자인 만족도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휀더 쪽에 부착된 사이드 리피터는 더블 레이어로 적용되어 있고 크롬과 휀다 등을 하이테크하게 구성하고 있죠. G80만의 고유한 사이드 디자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측면 감지기도 위치를 잘 하고 있고요. 휠과 타이어를 한번 보시죠. 이 차량은 20인치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고, 앞 타이어는 245-40에 20인치, 뒷 타이어는 275-35에 20인치. 피렐리 타이어로 모두 적용되어 있고, 휠은 20인치 스퍼터링 휠로 되어 있죠. 디자인적으로는 오포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차량의 자세 부분에서는 정말 완벽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가성비가 중상급 이상인 피렐리, 그리고 올 시즌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2.5 터보에서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20인치를 선택해야 하지만 3.5 터보에서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라서 69만원만 지불을 하시면 20인치로 인체업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만나볼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것 같은 휠 옵션이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제가 보고 있지만 20인치 휠은 무조건 선택하고 싶은 옵션이기도 하죠. 근데 휠과 그 타이어 사이에 이렇게 단차를 낸 것을 보면 처음 보았을 때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휠의 센터캡을 보시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네시스의 로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3.5 터보 전용의 컨티넨탈의 4P 브레이크 캘리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시내 주행은 괜찮지만 아무래도 고속 주행에서는 1P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더 제동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도어 캐치를 한번 보실게요. 투톤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1열은 운전자가 접근을 하면 차량의 개폐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이번 G80의 경우에는 소지한 차량 키만 있으면 그냥 문을 당기시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게 문을 열 수가 있죠. 터치할 때는 보통 이제 차문을 닫을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을 당겨 보시면 또 비상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우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이드 미러 쪽을 한번 보실게요.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사이드 시야 쪽의 각도도 좋아지고 풍절음 개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 덕분에 이제는 A필러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 거울의 사이즈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왼쪽에는 측방 감지 램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있으면 점등되는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하단에는 어라운드 뷰 전용 카메라와 퍼들램프 등화가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실제로 동작되는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퍼들램프가 중간 쪽이고 어라운드 뷰를 위한 사이드 카메라가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들램프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사이드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15초 정도 켜져 있고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처음에 이걸 보셨던 저희 고객님은 도어 스팟 등을 튜닝했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경우 후진 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죠. 초기에 조정된 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후진 모드를 두고 미러 위치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각도차가 선명하게 보이는 연료 주입구도 보시죠. 심플하게 제작되어 있고 연료 막에는 왼쪽에 거치대가 있으니 보시는 것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썬루프의 개방을 사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벌레 방지 메쉬망이 위로 올라와서 막아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작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예전에 시승했던 2.5 터보에서 뒷좌석 도어를 닫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런 이슈가 없어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야간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드의 그 매력 파트는 또렷한 색상으로 동작하는 휀더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후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백 형태를 보여주는 후면부는 모던하면서 전면부와의 디자인 매칭을 잘 이끌어가고 있죠. 후면부의 리어램프 역시도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 차량을 바라보면 전면부와 동일하게 묘한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죠.
제네시스의 레터링은 이제 사륜 모델로 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AWD 또는 사륜 레터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센터 쪽에 보이는 제네시스 폰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미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확실히 제네시스는 그 기대치 이상을 늘 보여주는 것 같죠. 짧아진 트렁크 라인을 강조하고 있고 스포츠백 타입의 접근은 확실히 제네시스 G90과는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를 볼 때 디자인 포인트는 세 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죠. 트렁크 리드 쪽, 그리고 라이트, 하단 범퍼인데요. 일단은 트렁크 리드 쪽을 좀 보실게요. 리어 스포일러를 붙인 것 같은 형상이지만 과하지 않은 느낌을 담아가고 있죠. 각도차를 만들어내고 그 느낌을 전체적으로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작자동차 경주 대회라고 해서 대학생 때 차량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그 대회를 출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그 디자인 터칭으로 구현되는 G80의 후면부 완성도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리드 쪽 하단부를 사이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목한 각도를 시도한 것에 호불호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의 포인트로서 아주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껏 도전하지 않았던 디자인이라서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단 쪽은 쿠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리드 쪽의 중심에는 크롬 가니쉬로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 트렁크 끝단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중단에는 제네시스의 심볼인 방패 모양과 비슷한 트렁크 전동 버튼과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부와 동일하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이테크 슬림 쿼드램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사이드까지 길게 뻗어진 형상이라서 이게 차체를 조금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G80의 트렁크 높이와 넓이는 개인적으로 좀 더 크게 레이아웃을 잡았어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이게 멀리서 보면 디자인 대비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라이트 라인을 세밀하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트 라인까지 각도차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등화류를 자세히 보면 전면부와 동일하게 입체 패턴이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쪽을 좀 보시면요. 가솔린 모델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고 머플러의 디자인은 방패 모양의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머플러는 페이크가 아닌 실제 작동이 잘 됩니다. 머플러 사이에는 그 막혀있는 메쉬 타입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고 끝단에는 후진등이 위치를 잘 하고 있죠.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G80은 확실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소소한 디자인 파트에 재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상단 쪽을 보면 후부 반사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이드에서 이어오는 크롬 밴드와 연결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도 위치를 잘 하고 있고요. 상단을 올려보시면 차량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샤크 안테나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라디오나 GPS 그리고 LTE 등의 신호를 수신하게 되죠. 그리고 후면부의 열선 유리를 자세히 보시는데요. 솔직히 제네시스급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이제는 그 벤츠의 기술력인 그 보이지 않는 열선 기술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야간의 각 라이트별 동작과 그리고 어떤 등화들의 조합인지 한번 볼게요. 미등과 제동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미등을 켠 상태로 보시고 있고 그 다음 제동등이 미등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모칸을 채우죠. 상단의 그 보조 제동등도 잘 동작하고 있고요. GV80만큼 긴 바의 형태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진등 역시도 살펴보시는데요. LED로 제작이 되어 있고 동작은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진 가이드 램프를 보여드리는데 후진 시에 대각으로 그리고 긴 점선의 형태로 노면을 비춰주게 되죠. 반응도 괜찮지만 후진 시에 그 후면부에서 다가오는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도 LED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 라이트들의 조합이라서 G80은 야간에 더욱더 또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천천히 한번 보시죠.
실내를 한번 보시죠. 이번 실내 옵션의 특장점을 제가 몇 가지의 테마로 구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옵션은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고,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그리고 썬루프와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 옵션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필요한 내용만 찾아보고자 하신다면 해당 영상에 상세 내용을 적어 놓은 글을 보시고 제목과 시간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내용만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제 생각만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실내 색상은 안트라사이트 그레이, 튠 베이지 투톤 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어부터 센터 트림까지 재질과 색상의 조화를 연결하는 느낌을 가득 담아내고 있죠. 실내의 전체적인 느낌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있지만 플라스틱과 우드톤 그리고 가죽의 느낌을 아주 멋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픈4의 리얼 우드 내장재는 소재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기도 하고, 보통 우드톤이면 조금 올드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물로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죠.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또한 플라스틱 부위도 전체적으로 투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재질 자체가 저렴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길게 확장된 느낌의 공조기를 함께 보시면 실내가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실내의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촉감을 즐기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보면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에 퀼팅이 적용되어 있고, 모든 색상과 재질이 나파 가죽과 일반 가죽을 잘 조합을 해두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포인트의 중심에는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그리고 넓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디지털 느낌을 가득 담은 공조기 패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를 보아도 이 차량의 옵션과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 세단 중 최고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스티어링 휠부터 한번 보시죠. 스티어링 휠은 튠 베이지와 블랙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의 느낌과 재질이 주는 느낌이 아주 만족스럽죠. 하바나 브라운보다는 옅은 색도를 보이고 있고, 스티어링 휠 그 혼 커버, 즉 경음기 커버를 보시면 약간은 분리된 형태로 예쁘게 제작되어 있고요. 림의 두께와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가죽의 느낌이었고, 핸들의 형상이 제네시스의 완성형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다양한 그립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죠. 실제로 주행을 할 때도 그 어느 곳을 잡더라도 참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중심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휠 왼쪽에 스위치 조합을 한번 보실게요. 음성인식 기능이 있고, 블루투스 통화 버튼도 있고요. 즐겨찾기 버튼과 오디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휠은 길게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볼륨을 또 조절할 수가 있죠. 오른쪽 레버는 곡 재생이나 주파수를 바꿀 때 쓸 수 있습니다. 동작 반응이나 소재는 괜찮고요. 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위의 버튼은 계기판의 메뉴를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고, 바로 밑에는 차로 주행 보조 버튼이 있고요. 크루즈 설정 버튼도 있고, 마지막으로 차간거리 조절 버튼도 있죠. 왼쪽의 휠은 계기판 설정 시에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의 레버는 크루즈 컨트롤 제어 시에 속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차선 이탈 시에 경고 진동을 핸들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진동은 아니지만 강약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그 스포츠 모드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전 중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시프트 레버를 안쪽으로 길게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컨트롤러도 보시는데요,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도 반응은 좋았고요. 헤드라이트와 미등, 그리고 다양한 설정 시에 내부에서 은은하게 불빛들이 들어오고 있고, 끝부분의 재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와이퍼 컨트롤러도 한번 보실게요. 동일하게 심플한 구성이고 동작도 잘 되고 있고, 끝부분의 재질도 좋지만 그 반원으로 오목하게 처리한 이런 부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동 스티어링 휠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전진과 후진, 그리고 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실내 계기판을 한번 보시죠. 이 차량은 하이테크 패키지를 통해서 12.3인치 3D 클러스터 계기판과 전방 주시 경고 기능을 갖추고 있죠. 3D 클러스터의 입체감을 영상으로 담아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잘 보시면 약간 아른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뒤로 움직이고 있죠. 입체 계기판의 작동은 제 두 눈의 시각차를 이용을 해서 3D 기술을 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적의 거리는 75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주행 중에는 두 개의 빨간 불빛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방 주시와 관련된 주의 경고나 입체 계기판을 구성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었을 때 입체 효과는 더욱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운행을 해보고 4, 5일 정도까지는 이게 신기한 기능이라 좋긴 했지만 그 후로는 사실 그냥 2D로 보는 게 더 또렷하고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 계기판에서도 그 웰컴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있죠. 차량에 탑승했을 때 내비게이션과 헤드업과 함께 연출하는 모습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실내 계기판의 그래픽 반응 정도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중에는 확실히 에코 모드가 제일 예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동작 반응들도 보시는데요. 기대했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실게요. 왼쪽은 속도계와 유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정보도 보이고요. 오른쪽은 엔진 회전계, 즉 RPM과 엔진 냉각수 온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누적 주행 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계기판의 다양한 모드 설정 및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주행 정보, 그리고 주유 후 정보, 누적 정보, 속도, 오토 스탑,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선 주변의 다른 차량 인식 기능 등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핸들의 휠 버튼을 누르시면 입체 효과의 활성화를 제어할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전자 보조 설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도움을 주는 축구방 카메라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안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맞고, 확실히 방향지시 등을 자주 켜게 되는 습관은 생기더라고요. 주간에 사용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지만 야간에 보시면 약간의 화질 저하가 느껴지긴 하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3D 클러스터 계기판보다는 축구방 카메라의 센서와 화질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G80의 계기판에서는 다양한 안전 기능과 정보를 담아내고 있죠. 일단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다면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방 출발 정보를 안내를 해주거나 후방의 안전 기능도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주행 시에 차선과 관련된 그리고 주변 차량들을 잘 인지해서 계기판에 보여주는 것도 신기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주행 중에는 타이어 공기압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죠. 전면 유리창으로 투영하는 장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번 사용을 해보면 편한 기능이기는 하죠. 그리고 웰컴 기능도 잘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좌우로 각도차를 주면서 조금씩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색상의 변화는 지원하지 않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시 정보를 조금씩 희미하게 하거나 진하게 조절을 할 수는 있죠. 아무래도 속도 정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정속 주행 정보와 가속 카메라 정보, 그리고 지도 정보의 표시도 또렷한 수준으로 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오디오 설정도 우측 윗부분에서 확인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죠. 약간은 멀리서 전체적인 색상과 폰트의 또렷한
표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선명함 정도는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전 정보를 담는 능력과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톨게이트의 색상을 안내하는 정도와 보조 기능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주변 차량의 인식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야간에 볼 때도 깔끔한 느낌이라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좋아지긴 했죠. 또렷해지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어서 확실히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보를 잘 제공하는 편의 장치이긴 합니다. 엔진 스타트 앤 스탑 시동 버튼도 한번 보시죠. 핸들 뒤편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버튼의 색상이나 재질의 마감 처리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중심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시죠.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는 이번 내비게이션은 14.5인치의 광활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뒤쪽에는 스피커도 위치를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 앞부분은 휴대폰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늘 깨끗하게 비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뻗어서 내비게이션을 동작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불편한 느낌은 있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내비게이션의 홈화면 그래픽 반응이 어떤지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날씨와 온도, 그리고 시간에 따른 그래픽 변화는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일반의 기본 트림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적용되어 있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가능하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화각과 화질의 선명함 정도를 먼저 보시는데요. 확실히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어라운드 뷰가 편리한 기능이긴 하죠. 야간 실내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충분히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후방뷰와 측면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후방 카메라와 함께 동작하는 이 안전 라인이 차선을 알아서 좀 읽고 폭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이 좀 크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어라운드 뷰의 카메라 세팅을 위치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차량의 색상은 실제 색상이 아닌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후진을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기한 기능이긴 하죠.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의 위치 반응도 좋았습니다. 주행 중에도 버튼을 눌러서 후방뷰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의 화질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굉장히 또렷한 수준이었습니다. 야간에도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저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편리하다라는 점은 예전에 아이나비의 AR 카메라가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써보았기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 주간에 차선을 따라가는 능력이나 차선 변경 시에도 반응은 괜찮았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잘 되어서 방향 표시도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속 카메라의 반응을 노면에서 모든 정보와 남은 거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내비게이션의 안내 정보들이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작용을 하죠.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시나 장소로 놀러 갈 때는 반드시 이 기능이 필요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은 매번 갈 때마다 헤맬 때가 많아서 확실히 이 기능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해보면 차선을 넘어설 때 확실히 부드럽게 라인을 잡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지도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지도 고정 2D로 변경을 해보고 있고, 주행 방향 2D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D 지도, 그리고 네온 모드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야간 주행을 할 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두운 환경, 즉 눈의 피로가 거의 없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밝은 느낌이라 불편하긴 합니다. 색도를 낮추거나 희미하게 바꾸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간에는 네온 모드와 일반의 3D 지도 모드를 가장 좋아하고요.
야간에는 지도뷰 모드를 제가 하나씩 바꿔보고 있는데요. 천천히 보고 계시지만 그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네온뷰가 조금 편하긴 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냥 3D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보시면 지도 표시 설정 메뉴에서 지도뷰를 주간과 야간에 어떻게 설정할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직선 도로를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내비게이션이 동작하게 되죠. 감성에 젖을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간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편하다라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대치라고 한다면 그 옆에 비어있는 차선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화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사고 정보와 도로 상황이 연계된 확실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뭐 기술이나 수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느끼지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보다는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시선이 더 멈추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헤드업과 그리고 계기판이 그 디스플레이 패널로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차선을 읽는 카메라의 능력과 반응도 좋았죠. 그리고 3분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전체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검색,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공조, 빌트인 캠,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자연의 소리, 발레 모드, 카페이, 카투홈, 시트, 커넥티드 서비스, 공지사항,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순수 기능인 서울역으로 한번 지도 검색을 해볼게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고 경로를 탐색 중이고 커넥티드 경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경로와 편한 경로를 선택하게 도와주고 있죠. 실제 경로를 안내할 때는 그 막힌 길이 예상될 때는 노란색으로 보여주다가 실제로 막히는 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잘 해주고 있고요. 2분할로 편하게 잘 알려주고 있고 자세하게 또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3분할로 볼 때는 이런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나름 또렷하게 그리고 시야가 불편하지 않게 안내를 잘 하고 있죠.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서 지구 밖으로 원거리 시점 축척을 조절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분할 화면을 원하는 대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지도에 관련된 메뉴를 보시면 내 차 위치 공유, 주변 시설, 위치 저장, 내비게이션 설정 등 다양하게 있고요. 내 차 위치 공유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을 보시면 주유소 검색을 통해서 그 가격과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변 검색 중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재밌는 기능 중 하나죠. 그리고 주변 검색을 병원으로 두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장소는 ATM 머신인데요. 그 활용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설 다음으로 자주 가는 위치를 저장하고 분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표시 설정과 지도의 글씨 크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도 색상 테마도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표시 설정도 내가 원하는 장소만 지정을 해두시면 내비게이션에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내 차 아이콘도 색상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축척 설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서 탐색 옵션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유료 도로를 피해서 경로를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최근 목적지에 대한 그 데이터의 저장과 백업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USB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안내의 거리를 표시하는 설정도 구간별로 할지 아니면 합산 거리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음성 안내, 그 정차 중의 전체 경로 표시, 하이패스 안내, 그리고 부주의 운전 시 휴식 안내도 있고요.
경고 기능을 보면 카메라 경고 시점, 제한속도 경고, 카메라의 모든 정보 설정, 그리고 주의 구간 설정도 쉽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지도나 미디어, 날씨, 스포츠, 캘린더, 그 경로 안내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지도나 미디어 또는 날씨 정도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날씨의 경우에는 그 우측으로 돌려보시면 일주일의 날씨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하면은 통합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그 좌측과 우측으로 클릭을 하시면서 움직이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을 밀어내고 그 지도 화면만 보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티팩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가 정보는 그 처음에 보셨던 그 주유소 정보와 동일하시고요. 사고 속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죠.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검색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합 검색, 주변 검색, 최근 목적지, 등록 지점, 정비소 검색이 있고요. 통합 검색은 일반의 메뉴 검색입니다. 주변 검색은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죠. 최근 목적지 메뉴도 보고 계시고요. 자주 가는 장소인 등록 지점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소 검색을 통해서 블루엔즈의 위치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화 기능은 발신과 수신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픽은 나름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폰 프로젝션 기능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의 지원을 그 USB 케이블로만 연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제 실행해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설정하는 법을 천천히 보시지만 저는 이 기능이 그렇게 유용한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그 메뉴를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점으로는 그 티팩이나 아니면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그 일부의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게 혁신적인 무선 미러링 기술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이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끌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성 메모 기능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중 하나고요. 즐겨 찾는 메뉴로 이용하신다면 활용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삭제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공조 메뉴를 보시면 예쁜 그래픽과 함께 워시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결로 발생 저감, 앞유리 습기 제거 연동, 오토 디포그, 간접 송풍구, 후속 공조 잠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의 공조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도 변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속도 물론 설정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에서 직접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공조의 모든 기능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뒷좌석의 공조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그 공조기 패널로 직접 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하죠. 빌트인 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트인 캠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그 영상 기록은 그 자동으로 정지가 되고요. 주행 중 그 상시, 주행 중 이벤트, 그리고 주차 중 상시와 주차 중 이벤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랩스 기능과 스마트폰 연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 연결을 하시려면 그 와이파이 접속기인 동글이 있어야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죠. USB 포트 연결을 통해서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주차 중 이벤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그 R을 클릭하시면 그 후방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영상이라면 그 상단에 그 별표를 클릭하시고 보관함에 따로 복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USB 메모리로도 그 백업이 가능하시고요. 주차 중에 그 이벤트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해 두시면 제네시스 어플을 통해서 충격 감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외부 환경에서도 한번 그 빌트인 캠의 동작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화질은 선명한 수준이었고
확실히 블랙박스보다는 편하긴 합니다. 빌트인 캠 설정을 보시면 녹화는 주행 중 녹화, 주차 중 녹화로 구분할 수가 있고 상시 녹화 및 이벤트 녹화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중 녹화도 상시 녹화, 이벤트 녹화, 주차 중 이벤트 알림 녹화 시간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의 감지 민감도도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보통 정도로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타임랩스 녹화 간격,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초기화, 사용자 프로필 등이 있고요. 주차를 마치면 자동으로 빌트인 캠은 주차 녹화를 시작하게 되는 걸 화면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일단은 외부에서 볼 때 빌트인 캠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볼 때는 실내통과 잘 매칭이 잘 되게 이렇게 위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빌트인 캠 수동 버튼을 직접 누르시면 원하시는 시점에 상황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3초 이상 누를 때는 타임랩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타임랩스 녹화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약간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보면서 실제 영상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앙에 콘솔 박스 내부를 보시면 USB 단자가 있고요. 빌트인 캠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테더링까지 활성화하시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되었다라고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설정에서 메뉴를 전체적으로 보시는데요.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사용자 프로필, 음성인식, 테마 구성, 디스플레이, 터치패드,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일반 설정이 있습니다. 먼저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보실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편의, 경고 시점,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드라이브 모드 또는 운전 스타일을 연동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차간거리나 가속 강도, 그리고 반응 속도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은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넣었을 때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행 편의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경고 시점도 보통이나 느리게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 음량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차선을 이탈했을 때 작동하는 핸들 진동 경고도 강, 중, 약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전방 주시 경고,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가 있는데요.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주행을 오래 하시면 커넥티드 센터에서 실제로 전화가 오는 기능입니다. 전방 안전 기능으로는 교차 안전을 당연히 충돌 방지 보조로 두는 게 좋고요. 차로 안전은 이탈 방지 보조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측방 안전과 안전 하차 보조도 충돌 방지 보조로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주차 안전의 경우 서라운드 뷰와 주차거리 경고, 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다 활성화해 두는 게 좋더라고요. 카메라 설정에서도 탑뷰, 후방뷰, 주차거리 경고를 다 설정해 두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커스텀, 변경 알림, 중립주행 설정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은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커스텀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인 AWD 모드까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마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옵션이 다 경제 운전에 집중되어 있어서 에코와 컴포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 내비게이션 화면 변화도 한번 보시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옵션은 그 에코 모드를 제외하고 스포츠 모드에서 가상 사운드 효과를 즐기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원하시는 사운드의 옵션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사용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영상 조정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듯 높이와 회전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죠. 표시 정보는 주행 경로, 교통 정보, 편의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미디어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테마를 바꾸셔도 되는데요. 또한 입체 계기판의 활성화 정도를 강하게 또는 보통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서비스 시기 알림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비 표시도 재시동 후 그리고 또는 주유할 때마다 또는 그 누적 연비로 구분할 수가 있고, 표시 정보도 와이퍼 및 라이트 모드, 교통 표지판, 후측방 영상 표시, 그 도로 결빙 등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웰컴 사운드는 그냥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계기판의 드라이브 모드 연동 시에 그 화면을 보시는데요. 확실히 그래픽적으로 예쁘긴 하죠. 그리고 사운드 설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차량의 속도에 따라 볼륨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후, 좌우, 좌석 위치를 눌러가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고음과 중음, 저음 값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안내음의 경우에는 음성 변경이 가능한데 부드러운 남성 음성이나 밝은 여성 음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할게요. 안내 음량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확실히 차량의 사운드 구성이나 효과음들의 수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 안내 설정, 내비게이션의 우선 안내 및 일치정지 기능의 활성화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켰을 때 날씨 정보를 원하신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디오 음질도 원음과 노이즈 균형으로 두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운전자 보조 경고의 음량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주행안전 우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경고음이 발생할 때는 오디오 음량을 줄이게 되죠. 주차 안전 우선도 동일합니다. 연결기기인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기기 연결 설정을 보시면 메시지 수신 알림, 수신 필터, 자동 회신 메시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고요. 메시지 자동 회신 그 메시지를 보시는 것 같이 선택할 수가 있고, 수신 거절도 동일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그 전화와 문자와 관련된 어떤 것도 그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음성인식 캐릭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안내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테마 화면 구성을 보면 글자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홈 배경 화면을 3개 중 하나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셨을 때 볼 수 있는 빈 화면도 선택이 가능하죠. 분할 화면도 선택과 삭제, 그리고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보시는데요. 화면 밝기는 자동 설정을 풀고 직접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라이트 그 차단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색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색감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 시간도 따로 할 수가 있고요. 티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블루라이트를 적용하면 확실히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눈이 좀 편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버튼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은 저는 보통 블루투스 오디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핸들에 있는 그 즐겨찾는 버튼은 프라이버시 모드나 아니면 음성 메모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그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오디오 설정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홈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지도 화면으로 이동하고, 길게 누르면 그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둘 수도 있고요. 통합 컨트롤러의 그 터치패드의 햅틱 강도도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음악 재생을 위한 다이얼 동작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속 컨트롤러를 다 잠글 수도 있죠. 일반 설정도 한번 보실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정보, 날짜 시간도 보시는데요. GPS 시간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의 표기 방식을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어도 영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원하신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설정, 단위 설정, 미디어 동작도 설정이 가능하죠. 공조를 한번 보시는데요.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스마트 열선과 통풍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외부 공기 차단은 그 워시액 연동으로 냄새 유입을 줄이게 되고, 그 외부 공기 유입 방지는 터널이나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창문을 닫거나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기능이죠. 자동 환기 기능은 그 내기로 너무 오랜 시간 되어 있으면 알아서 외기 모드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창문 습기 방지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켜져서 습기 방지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오토 디포그는 그 전면 유리에 김서림이 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공조 편의는 간접 송풍구를 통해서 실내를 쾌적하게 제어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간접 송풍구의 위치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애들이 있다면 후속 공조를 잠글 수도 있고요. 공조 터치 스크린의 진동 반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 중, 약으로 조절이 되죠. 스마트 열선 통풍 기능을 살펴보면 이게 운전석의 공조와 연동을 해서 핸들 열선과 통풍,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인데요.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 열선이 조금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어른분들이 있다면 쿠션과 등받이의 열선 강도를 다르게 그리고 각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스마트 자세 제어, 스마트 열선 통풍, 승하차 편의가 있는데, 스마트 자세 제어를 통해서 신체에 맞는 추천 자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과 앉은키, 몸무게를 넣으시면 자세 분석을 통해 결과값이 나오죠. 그리고 추천 자세로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시트 위치가 변경이 되고 설정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통해서 하중 정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동작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승하차 편의의 경우 승하차 시에 시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 동승석 시트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핸들 이동 설정도 가능합니다. 설정을 해두시면 동승석도 실제 탑승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라이트를 보시면 실내 무드 조명, 원터치 방향 지시 등 지능형 헤드램프의 작동 조건, 헤드램프 에스코트의 설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내 무드 조명의 경우에는 밝기를 제가 먼저 조절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 색상을 따로 지정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주행 시에 밝기를 자동으로 낮출 수도 있고요. 과속 시에도 무드 조명이 연동되어 반응을 하게 설정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밝기 조절이 어느 정도까지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리고 도어 포켓등과 함께 반응하고 있죠. 색상의 변화도 천천히 보시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바꾸는 재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방향 지시 등도 그 깜빡임 수를 7회, 5회, 3회로 조절할 수가 있죠. 지능형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 주행 속도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그 시동을 끄고 15초 정도까지 전조등이 제 앞을 비춰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어 설정을 보시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기는 시점을
변속단을 옮길 때나 주행을 할 때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이 끝나고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게 할 때는 그 파킹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시동을 끌 때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어의 잠금 해제 버튼을 2번 눌러서 모든 도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누르시면 운전석만 해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과 절반 열림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키를 사용을 하시려면 사용 체크로 두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키와 카드 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는 충전 패드에 올려두시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편의 기능으로는 후석 승객 알림과 웰컴 라이트,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라이트의 그 웰컴 기능은 도어를 잠글 때와 차량에 접근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라디오를 지나서 DMB로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FM, DMB, 블루투스 오디오, USB 음악, USB 비디오, 자연의 소리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이 차량은 렉시콘 사운드의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옵션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시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옵션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9개의 스피커에서 전해지는 그 사운드의 퀄리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의 발전으로 사용 가능한 그 발레 모드, 카페이, 카트홈이 있고요. 시트 조절 기능도 한번 보시죠. 전후 위치, 등받이 각도, 쿠션 높낮이, 쿠션 각도 등을 바꿀 수가 있고요. 화살표를 길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 그 워크인 스위치가 더 편하긴 합니다. 커넥티드 서비스를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날씨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차 위치 공유, 캘린더, 스포츠가 있는데 원하시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셔서 정보를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축구 경기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진단 기능을 보시면 그 진단을 마친 후에 에어백이나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지사항도 이렇게 빌트인 캠의 업데이트나 기타의 차량 관련 정보를 쉽게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후에 핸드폰으로 매뉴얼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퀵가이드를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주행 관련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키 내용만 보아도 다른 내용도 보고 계시지만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 중 하나이죠. 그리고 안전 관련된 경고등 역시도 쉽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한 필기 인식 사용 방법도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인식 각도 설정도 알려주고 있죠. 내비 상단 쪽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프로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화면을 끌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홈 아이콘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르셔서 그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사용 팁과 단축 버튼을 통한 그 활용 방법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먹통이 되었을 때라면 보시다시피 맵과 셋업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 재부팅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짧게 누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 누르면 홈 화면의 그 메뉴로 돌아오게 되고 길게 누르면 맵, 지도 화면으로 다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동작을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또 길게 누르면 다시 화면을 끌 수도 있죠. 그리고 통합 컨트롤러의 그 패드를 센터를 눌러보면 자주 가는 장소와 최근 검색 장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빠른 통합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면 그 분할 화면의 사용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아시다시피 이전 메뉴로 돌아가게 되고, 길게 누르시면 그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 아이, 즉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카카오 말씀하세요. 음성인식 기능을 자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라면 썬루프를 열 수가 있고요. 동작은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거나 통풍 시트 등도 가능하지만 사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죠. 통상 자주 쓸 수 있는 네, 음성인식 말씀하세요. 기능이라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달라는 요청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보면 공조 설정과 열선까지 빠르게 동작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 시트를 동작시키는 기능 정도는 자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구름과 기온 정보, 구름이 조금 미세먼지 있어요. 정보까지 잘 이후 알려주는 오전 것을 9시에는 확인할 수가 구름이 있습니다. 많고 오후 3시에는 맑겠어요.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로 추울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에요. 주행을 하면서 연료가 부족할 때 가까운 주유소 검색 네, 기능도 말씀하세요. 활용해 볼 만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재미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일정 한계는 있는데요. 제가 심심하다고 했을 때는 심심할 땐 역시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을 하라고 하네요. 오늘의 운세 알려줘. 그리고 오늘의 운세도 재미로 해볼 수 있는 음성인식 어떤 띠 기능이긴 운세를 합니다. 알려줄까요? 닭띠. 오늘 닭띠 운세 알려줄게요. 주변 상황이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음 주 그리고 월요일 약속을 12시 정하려고 약속 하신다면 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와 카카오톡을 연동해 두신다면 제네시스 커넥티드 스케줄 서비스 설정 앱에서 활용도 나름 카카오 아이 괜찮을 것 서비스 같아요. 연동 후에 사용해주세요. 비상등 버튼도 한번 보시는데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와 접근성이긴 하죠. 야간에는 이렇게 붉은 빛을 발광하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 차량의 실제 릴레이 소리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사운드는 많이 성장을 했죠. 공조기와 버튼의 구성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제는 국산 대형 차량의 디지털 옵션들이 더 뛰어난 측면을 보이고 있고,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리고 공조기 바로 위에는 은색 무광 소재의 메인 버튼들도 보시는데요.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버튼이 있죠. 왼쪽 물리 버튼을 보시면 공조기 쪽을 보시는데요. 전자동 조절 버튼인 오토, 그리고 공조 오프, 전면 유리에 김서리 방지가 있고요. 우측은 하단부터 보시면 뒷유리 열선, 싱크 버튼, 그리고 내기와 외기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죠. 온도 조절을 위한 공조기 노브의 그 반응과 내부의 온도 변화는 즉각적이고 편리한 수준이었습니다. 하단의 왼쪽부터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있고요. 각 시트별로 3단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열선 핸들도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공기청정 모드를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에어컨 설정 버튼, 그리고 조수석의 열선과 통풍 시트 제어도 해보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터치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동작도 실수 없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조수석도 아주 쉽게 설정이 되었고요. 중간에서 그 바람의 세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햅틱 반응이 되고 있어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뒷좌석 후석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바람 방향부터 설정해보고 있는데요. 열선 시트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온도 설정도 아주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를 자세히 보면 헤파 필터와 미세먼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직접 컨트롤 하셔도 되지만 운행하실 때 자동적으로 외기 조절이나 창문 조절 그리고 실내의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공조기 동작 반응과 그래픽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깔끔한 수준이었고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송풍구는 좌우 움직임과 상하 움직임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단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공조기 라인은 생각보다 좁고 긴 타입이라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충전기는 거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무선 충전 패드 공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넣을 수는 있지만 공간이 약간은 협소하다는 느낌은 들고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약간 넉넉한 수준이었고 휴대폰을 넣은 채로 슬라이딩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에는 하단에서 점등 램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충전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전용 단자와 충전 단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 통합 컨트롤러와 기타의 버튼 그리고 변속기 레버의 사용 편의성만 본다면 저는 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작을 하면서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없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다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우드톤의 전체적인 느낌과 재질은 굉장히 좋았고요. 자동 변속기는 그 다이얼 타입으로 된 변속 조절기이고요. 동작 반응은 상당히 편하고 그 끝부분을 보시면 그 널링으로 된 마감 처리가 손끝에서 그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죠. 확실히 그 재질과 색상 변화에 대한 것들은 신경을 많이 쓰긴 했죠. 그리고 야간에 보았을 때 그 내부 쪽에서 오븐백 패턴을 투영시키고 있어서 색상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통합 컨트롤러의 그 전석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쁘게 느껴지긴 하죠.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는 그 필기 인식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옥석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컨트롤러의 휠 동작 소리와 함께 보시는데요.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네 방향으로 누르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자, 팁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그 왼쪽 위는 그 볼륨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그 튠이나 다음 곡 재생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 버튼, 홈 버튼,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 홈 버튼 위에 보시면 촉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렇게 후처리까지 해두었죠. 오토홀드 버튼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정차 시에 차량의 제동을 유지하는 장치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중립 주차를 위한 버튼인 주차 릴리즈 기능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변속 다이얼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 주차뷰 버튼, 주차 안전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죠. 수납 공간을 보시면 옆쪽에 있고요. 2개나 마련되어 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물통이나 커피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중립주차와 중립정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중립단 유지 모드라고 하는데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우리가 보통 자동 세차장에서 많이 쓰게 되죠. 전자파킹과 그 오토 홀드는 다 꺼주시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에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계기판에서 N단이 유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고요.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시동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앞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풀린다라고 알려주고도 있고요. 세차를 마치고 도어를 열거나 주차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특별한 상황에 이중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중립 주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평평한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동일하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전자 파킹을 풀고 오토 홀드도 해제하셔야겠죠. P 버튼을 누른 후에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주차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그 중립 위치로 변속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주차 파킹 브레이크를 다시 누르면 그 파킹으로 변경이 되고요. 시동을 끄고 20초 내에만 그 설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적용되는 옵션이고요.
주차뷰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차속 20km/h 이하로 전진하다 보면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는데요. 탐색이 완료된 후에 활성된 장소에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를 위해서 저는 그 리모컨을 소지한 채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4m 내에 계셔야 하고요. 3분 50초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진과 후진 버튼 중 어떤 거라도 길게 누르시고 있으면 되고요. 몇 번에 걸쳐서 회전을 하며 알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좁은 그 길이기도 하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마지막까지 핸들을 한 번 더 꺾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이때도 리모컨 버튼은 계속 끝까지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스마트 주차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꽤 있음에도 아직 찾고 있죠. 그리고 힘든 구석 자리를 또 찾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역시 힘든 주차 공간을 또 찾아내네요.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시고 스마트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떼시고 뷰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럼 알아서 조향 조절을 하죠. 몇 번을 반복하면서 주차 공간으로 차량을 넣어가고 있는데요. 주차를 다 했을 때는 완료 표시도 보여지고요. 제가 좋은 것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답답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2개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탐색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주차된 차량과 1m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았는데도 아직 탐색하는 것은 조금 서툴어 보이긴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자리만 잡으면 주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해도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있고요. 신기한 기능이라서 한 번, 두 번은 그냥 보여주기나 옵션의 테스트 정도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주차하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 기능을 써보겠다고 하면 제대로 알려주고는 싶었습니다. 주차는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라인 주차를 잘 하더라고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주차된 차량에 50cm 미만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1.5m 이상 떨어져서 주행을 하면 주차 공간 탐색은 어렵고요.
또한 주차 공간이 많은 곳은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주차된 차량 인식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빈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주차 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출차 기능도 그 차량이 옆에 없고 그 빈 공간이라서 조금 어설프게 작동이 되려다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아직은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버전에 더 큰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스마트 주차 기능과 함께 그 차량의 전진 후진 기능도 스마트 키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전진과 후진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더라고요. 버튼을 손에서 떼시면 멈추게 되고요. 일단은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를 길게 눌러서 시동을 걸고요. 좁은 공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량을 빼낼 수가 있죠. 전후진 기능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설명드리는 김에 제가 스마트 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약간은 수류탄과 비슷한 형상이죠. 그 왼쪽부터 보시면 잠금 버튼, 그리고 오픈 버튼, 트렁크 버튼, 그 경적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은 홀드 버튼, 차량 전진 버튼, 차량 후진 버튼,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강제로 점등시키는 버튼이 있죠. 전체적으로 촉감은 괜찮았고요. 그 얇은 느낌은 아니지만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미니 스트랩을 그 걸기 위한 걸쇠도 저렇게 눌러서 빼낼 수가 있고요. 연결하시면 되겠죠. 가죽 케이스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순정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죽 케이스를 보면 잠금 버튼과 문을 여는 버튼의 그 타각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 수정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그 키의 배터리 교체와 비상키의 위치도 안내를 제가 빨리 드려볼 텐데요. 그 옆쪽에 홈에다가 얇은 수건과 그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넣으시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시면 되고요. 비상키를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CR203E 타입이고 작은 계기 드라이버로 풀어서 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키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싹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을 열 때 한 번만 누르시면 운전석만 열리고 두 번 누르시면 모든 도어를 다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으시려고 할 때는 버튼을 끝까지 누르셔야만 완전히 닫을 수가 있고요. 창문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빠르게 창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차량의 비상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가 있다면 경적을 리모컨으로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하단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이번에는 양문형 타입의 중간 콘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접속 단자와 장치로 인해서 조금 더 좁아지게 되고요. 한쪽은 깊이 공간이 있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통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USB 단자는 빌트인 캠 전용 단자이고요. 그리고 12V 아울렛도 하나 마련되어 있죠. 조수석 쪽에 글로브 박스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부 공간은 기대하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재질이 주는 만족감은 제가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내부에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전동 트렁크의 동작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버튼인데, 전동 트렁크 기능이 안 된다면 이 스위치가 락인지 언락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위치한 컨트롤 패널 쪽도 한번 보실게요. 왼쪽 상단 버튼은 계기판의 조명 조절 스위치고요. 그리고 공회전 제한 시스템, 차로 안전 버튼, 차체 자세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트렁크 오픈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위치하고 있죠. 우드톤의 소재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무광 스위치 라인들의 조합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그 우드의 느낌은 다시 봐도 좋고, 공조개 마감 처리도 괜찮은 편입니다. 야간에 볼 때도 전체적으로 앰비언트가 좀 밝은 느낌이고, 버튼만 또렷하게 보면 이게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보닛을 열 수 있는 레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고 엑셀 페달을 보시면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죠. 야간에는 풋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서 적용되는 그 인조 실크 카 매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선을 상단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두껍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얇아진 느낌의 룸미러이고요. 상단 등화, 터치 스위치 및 모든 스위치의 구성과 등화 램프도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죠. 불을 켰을 때는 LED가 밝게 점등이 되고 중간 등을 보시면 패턴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등화는 야간에 보았을 때 더 밝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총 5개의 램프로 보여지고요. 등화를 점등했을 때에는 실내도 이렇게 밝아지게 되죠. 그 버튼을 보시면 왼쪽 버튼은 긴급 SOS, 커넥티드 서비스, 그리고 전체 등화도 있고요. 오른쪽은 하이패스의 음량과 전원, 그리고 금액 확인이 되겠죠. 하이패스는 그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앞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 커튼을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동작은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화장등 커버를 보시면 소재도 좋지만 제네시스 고객센터 연락처하고 연락처와 다른 연락처들이 있고요. LED 화장등은 동작을 잘 하고 있죠. 조수석 화장등도 동작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시그니처 디자인 옵션들은 그 재질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썬루프도 한번 볼게요. 중간에서 버튼을 동작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리시면 틸트도 가능하고요. 이게 양문으로 열리는 타입인데 동작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로 한 번만 누르면 말씀드렸듯 틸트만 동작을 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틸트를 내리고요. 그리고 닫아버릴 수도 있죠. 썬루프의 옵션은 굳이 흡연자나 공기 순환을 위한 것은 아닐 수가 있죠. 그 감성을 자극하는 옵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운전석 도어 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과 브라운 그리고 우드톤의 조화가 아주 멋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드톤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각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G80은 전체적인 색상의 연결과 재질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도어 내부의 고무와 마감 처리들은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유리는 풍절음을 최소화하면서 그 차폐감을 높일 수 있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고 계시지만 확실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그 모든 유리에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 방음 정도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 있고 동작도 불편함이 없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차량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겨울에 추울 때 윈도우가 동작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윈도우가 얼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모터의 힘이 약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쪽유리나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공조기의 역할이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탑승해서 팔을 거치하고 버튼을 누르기에는 아주 적당한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메모리 시트 버튼은 무광 은색으로 되어 있고 2개의 설정값을 지원하며 동작은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우측에는 이렇게 작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A필러 쪽은 이제 투명하게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윈도우 버튼과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을 보면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좌석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고 버튼의 동작은 잘 되었습니다. 도어를 열 수 있는 스위치도 확인이 되시고요. 사이드미러의 버튼들도
뭐 단순하게 되어 있고 중간을 누르시면 접을 수도 있죠. 재질의 느낌도 괜찮았습니다. 상단의 작은 포켓은 그 핸드폰을 거치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능하시면 그 차량 키 정도만 넣고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도 하단 쪽을 보면 스피커가 크게 또 들어와 있고요. 하단 공간을 보면 물통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 포켓 등에서도 실내 색상 변경이 아주 멋스럽게 연동이 되고 있죠. 야간에는 도어 레버 안쪽에 이렇게 LED 내부등이 들어와 있고요. 도 하단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보고 있지만 나름 괜찮은 수준이죠.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는 은은하게 제네시스 도어 스커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도 보시는데요.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 레버가 있고요. 도어 락 버튼과 윈도우 버튼도 아주 크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보아도 실내의 마감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도 하단 공간도 운전석과 같이 그 물병이 들어가고도 조금 공간이 남는 수준이었고요. 1열 운전석을 보시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으면 프라임 납바 가죽 시트에 퀼팅과 파이핑이 적용되게 되죠. 자세히 보았을 때도 가죽의 느낌과 함께 그 부드러운 선형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옆구리 쪽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도 좋았고, 그 시트 벨트도 튠 베이지 색상과의 통일성으로 깔맞춤이 잘 되어 있고요. 벨트 하단 쪽을 보면 이렇게 텐션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데,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붙여놓은 그 포스트잇이 일정 속도가 차량 속도가 넘어서게 될 때는 살짝 당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적용하면 앞좌석에 프리 액티브 시트벨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시트의 하단 쪽도 이렇게 그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쿠션감도 약간은 딱딱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저는 딱 절반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자감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름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트의 조절 레버는 뭐 평이한 수준이었고 동작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버튼들도 약간의 크롬과 함께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헤드레스트도 각도가 앞으로 약간 향하고 있어서 편리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시트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두고 있어서 핸드폰이나 기타의 물건들이 떨어질 염려는 없죠. 세심한 배려는 좋더라고요. 당연히 조수석도 동일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열 조수석도 도어를 열었을 때 쉬운 탑승이 가능하도록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조수석의 시트 조절 레버와 버튼도 운전석과 동일하고요. 요추 조절도 가능하고 버튼의 동작도 천천히 보시지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HG 때처럼 그 도어 쪽에 위치한 그 버튼들이 그리워지긴 하죠. 워크인 스위치도 앞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쉽게 가능하고요. 조수석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도 재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열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도어 쪽부터 먼저 보시는데요. 조수석과 동일하게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이드 수동 커튼이 포함되어 있죠. 동작은 잘 되는데 이게 거는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안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프라이버시 효과는 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차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도어의 버튼은 도어락과 그 윈도우 버튼으로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의 레이어처럼 구성한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크게 위치를 하고 있고 뒷좌석도 도어에 메탈 스코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통이 하나 정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긴 하죠. 야간에 보시면 내부의 도어 캐치 등도 동작을 잘 하고 있고 하단 쪽의 도어 포켓 등도 은은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죠. 2열 뒷좌석
그 좌석 공간도 한번 보시는데요. 확실히 뒷좌석 탑승자의 만족감을 주기에는 충분하고요. 레그룸 공간, 즉 무릎 앞의 공간을 본다면 거주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불편한 점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단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서 발을 넣기에도 괜찮았고요. 그 신장이 175 정도인 그 제 입장에서는 헤드룸도 평범한 수준이었으나 키가 좀 크시다고 하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은 굉장히 편했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옆구리 부분을 그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헤드레스트 느낌과 함께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수준이었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 2를 적용하시면 사이드 커튼과 후석 전동 커튼까지 그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잠시의 휴식을 즐기기에는 훌륭하죠. 무릎 공간 앞으로 수납함이 있는데 당겨서 사용하면 되고,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직물 타입의 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후륜구동이라 어쩔 수 없이 중간 턱은 좀 높게 솟아 있고요. 다른 각도로 보지만 꽤 높은 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기능 암레스트도 천천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의 콘솔 박스를 열어볼 텐데요. 물병을 하나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고요. 약간 빡빡한 수준이죠. USB 충전 단자는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다기능 패널 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디오와 기타의 전원 버튼이 있고 그 휠은 돌리는 것만 가능하고 누르는 것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왼쪽부터 보시면 열선 버튼이 3단으로 좌측과 우측 조절이 가능하고 스위치 동작을 안되게 하는 락 버튼이 있고 라디오, 음소거, 미디어, 그리고 곡 찾기 버튼도 있죠. 제가 자연의 소리의 그 볼륨을 높여보고 있는데요. 곡 재생도 넘겨보고 있고 음소거로 줄 수도 있고요. 전동 커튼도 동작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보시면 그 무언가 막아준다라는 기분은 있어요. 음료 홀더도 눌러서 빼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편리하게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 공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열고 닫는 것도 아주 쉽죠. 암레스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편안한 높이를 제공하고 있죠. 3존 공조가 되는 디지털 공조기도 한번 볼게요. 터치 타입은 아니고요. 바람 세기를 먼저 조절해 보고 있고 그 모든 버튼의 동작은 물리 버튼 타입이라서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조 레버 역시도 좌우 상하 움직임이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실내등도 한번 보시는데요.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옷을 걸 수 있는 후크도 하나 마련되어 있죠. 도어 쪽에도 코트 후크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을 위한 센서도 위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점등되는 LED 등화들의 역할은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밝은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조기도 그렇고 재질이 주는 만족감은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트렁크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외부에서 버튼을 눌러 쉽게 열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 키로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요. 닫으실 때는 리모컨 버튼을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만 닫히게 되고 중간에 버튼에서 손을 떼게 되면 동작이 정지하게 됩니다. 내부를 보시면 왼쪽은 트렁크만 닫을 수 있는 버튼이고 오른쪽은 전체 도어를 다 잠그는 버튼이 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상단 쪽에는 비상용 삼각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각대의 위치와 탈착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트렁크 공간을 볼게요. 사실 G80이 대형 차량이라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름의 깊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면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확인해 보고 있고요. 트렁크 내부를 보면
LED로 두 개의 등화가 있어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재질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야간에도 짐을 적재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물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4개의 체결고리가 있어서 쉽게 체결이 가능하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공이나 기타의 물건들을 쉽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그물망 역시도 활용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단 쪽에 있는 스키스루는 트렁크 쪽에서 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낚시나 스키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스키스루의 길이 정도만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스키스루를 닫고 트렁크 공간의 깊이 정도로만 본다면 106cm 정도가 되고요. 스키스루를 통과해서 뒷좌석 송풍구까지의 총 길이를 측정해보면 206cm 정도가 됩니다. 꽤 깊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죠. 네, 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트렁크 아래쪽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내부에는 그 일정의 수납 공간도 있지만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죠. 위치 정도는 이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제가 드러내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뒤쪽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큰 배터리는 차량용 일반 배터리이고, 왼쪽에 조금 작아 보이는 은색의 배터리는 빌트인 캠 전용 배터리입니다. 가능한 이쪽 주변부로는 어떠한 물건도 적재하시면 안 되겠죠. 무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뒤쪽으로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부분을 이 차량을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 입장이라면 베이비 시트와 유모차가 어떻게 적재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실제로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실제로 어떤 공간인지를 계속 확인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공간은 아니지만 내부 깊이 공간이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단차가 좀 있기도 하죠. 높이 공간이 조금 낮아서 실제 이용자분은 생각보다 많이 좁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유모차와 베이비 시트를 그 적재 위치를 잘 잡아둘 수 있는 노하우만 생긴다면 트렁크의 공간은 양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의 골프백 2개, 보스턴백 1개, 그리고 파3 전용의 골프백을 제가 동원을 해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SM7을 오랫동안 이용하셨던 고객님께서는 G80으로 차량 교체를 원하셔서 트렁크 공간이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다른 각도로 돌려가면서 공간을 같이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큐브를 끼워 넣듯 그 길이 공간과 높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골프백 3개와 보스턴백 3개는 무난하게 적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 공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죠. 그리고 차량 키를 소지한 채로 뒤쪽에 서 있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분명히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6기통 실린더의 3.5 터보 모델이죠. 연소 속도도 기존보다 빨라졌고 인터쿨러도 좋아졌다고 하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존 세대의 3.3 터보 대비해서 연비도 개선이 되고 10마력 정도 출력도 향상이 되었고 토크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변화하게 된 그 중심 기술에는 센터 인젝션, 그리고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 그리고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스펙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3.5 터보의 최고 출력은 380마력 정도이고 최대 토크도 54 정도입니다. 그 자세한 연비와 시승 내용은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룰게요. 보닛을 열 때는 좌측 하단의 보닛 레버를 당기시면 되고요. 보닛 쪽에서 오른쪽으로 레버를 당기시면 또 열 수가 있게 되죠. 당연히 파워리프트가 적용되어 있고 동작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3.5 터보 엔진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왼쪽 위를 보시면 와셔액 탱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프 스타트를 할 때 쓸 수 있는 접지 단자가 볼트로 되어 있죠. 세 번째는 퓨즈 릴레이 박스를 보시는데요. 제가 내부를 열어볼게요. 플러스 단자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점포 스타트를 할 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냉각수 보충을 할 수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에어 클리너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개로 만들어져 있죠. 여섯 번째는 순행식 인터쿨러 냉각수 보조 탱크인데요. 엔진에 유입되는 그 공기의 온도를 냉각수로 빠르게 냉각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입니다. 조금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주입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방음 대책으로 트렁크 보닛 안쪽에는 이렇게 흡음 패드가 위치를 하고 있죠. 재질은 괜찮았습니다. 보닛을 열고 닫으면서 소리의 차이도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진짜 시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G80 3.5 AWD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급속한 와인딩이나 급회전, 급가속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시승기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주행을 기본으로 한 시승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AWD 사륜이 적용되어 있어서 눈길 상황에서 주행을 해볼 때 안정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 미끄럽거나 불안정한 노면을 주행을 해보면 그 주행상을 감지하고 그리고 앞쪽 뒤쪽에 그 구동력을 잘 배분을 해서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가 그 잘 동작하는 빗길의 상황에서도 주행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극한의 상황이나 또는 급제동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 그냥 심리적으로 이 차량이 사륜 모델이라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맞죠. 그러나 사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블랙아이스의 노면이나 확실히 미끄러운 길이라면 저속 주행과 방어 운전이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일단은 제동 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확실히 제동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4개의 피스톤이 그 패드를 밀어주고 있어서 제동력은 좋을 수밖에 없죠. 속도가 조금 빠른 상태에서 급제동을 해도 불편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동작할 때는 소리가 일부 들리긴 하지만 운전석으로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제동 능력이라서 확실히 느낌은 좋았고요. 바디 경량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걱정을 조금 하기도 했었지만 운전을 해보고 나서는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향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반의 저속 구간에서 조향의 느낌을 영상으로 보시는데요. MDPS의 동작과 회전 반경은 제가 기대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체와 뒷바퀴가 코너인과 코너아웃을 잘 하고 있고 약간의 중속 구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코너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더 꺾으려고 해도 사실 차선 보조가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이 가볍고 또한 부드러워서 좌회전도 아주 쉽게 잘 되고 차선을 잘 잡아가죠. 안전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에 두 손을 다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유턴을 할 때도 선의 반경이 적당한 수준이었고 그랜저 IG 오너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량이 크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일반의 주행이라면 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향 부분은 사실 모든 차량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별로 담을 내용이 없긴 합니다. 평가 장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와 전방 카메라가 노면 인식을 잘 하고 있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은 아주 훌륭한 수준이었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장착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계속 넘어보는데요. 확실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죠. 노면을 흡수한다라는 느낌을 일정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의 노면길에서 그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요철을 넘을 때의 반응도 반복적으로 보시는데요. 고속 주행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수준의 차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말할 것이 없죠. 실제로 차량 구매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같이 주행을 해보고 있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다들 이전 세대의 G80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20인치 휠을 선택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서스펜션의 옵션 선택 유무를 떠나서 2.5 터보보다는 3.5 터보가 더욱 중후한 느낌의 서스펜션 반응과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시승했었던 그 2.5 터보 19인치 휠을 적용한 차량의 무게가 지금의 차량과 그 무게 비교만 해본다면 지금의 차량이 165kg 정도가 더 무겁기도 하죠. 2열의 승차감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일반의 요철을 살짝 넘어도 불편한 점은 전혀 없을 정도로 좋았고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음 부분에서는 그 하체 소음이나 그 고속 주행할 때 그 들리는 노면 소음과 풍절 소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중 접합 차음유리도 그렇고 차량의 흡음과 방음제의 선택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요즘 제가 출고장에 자주 가면서 수입 차량들도 한 번씩 주행을 해보지만 G80은 참 조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하체 부분도 한번 보시는데요. 누수나 누유 그리고 하체의 커버나 마감 처리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뭐 특별한 점이 확 들어오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도 괜찮고 소음 부분에서의 대처도 뭐 중급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력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제로백 테스트는 아니고 일반의 경사길에서 엑셀의 반응을 좀 보는데요. 아주 가벼웠고 380마력의 힘이 넘치는 차량인데 그 운전자인 제가 새가슴이라 조금 미안하긴 했습니다. 가속감을 즐기는 것보다 언덕길에서 얼마나 스무스하게 토크와 RPM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저는 더 궁금하더라고요. 확실히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가속 시에 엑셀레이터로 힘이 적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 두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소리의 반응 정도도 한번 들어보시죠. 확실히 패들 시프트와 연동이 되어서 가속할 때 소리의 반응이나 즐기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맞고요. 제가 고속 구간 테스트를 위해서 그 촬영하는 카메라를 끄고 살짝 몰아보긴 했지만 이 차량의 세팅은 그냥 부드러운 스포츠 모드의 느낌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차량 자체가 컴포트와 주행 안정성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세팅 자체가 중후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의 대형 세단, 부드러운 대형 세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력을 더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출시될 그 G80 스포츠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번 시승기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3.5 터보의 출력 부분에 대한 강점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 초고속 구간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보진 못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3.5 터보의 주행감은 실제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출력을 사용을 하면서 원하는 속도까지 부드럽게 밀어 올려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빙 서킷에서 합법적으로 주행해 볼 일이 있으면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5 터보와 비교를 해본다면 60km의 속도 구간 내에서는 사실 3.5 터보와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중가속 부분이나 100km 이상의 그 중고속 부분에서는 확실히 3.5 터보가 더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부분에서는 그 내비게이션 경로에 연동한 정속 주행이 다 가능하고요. 뭐 기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HDA2의 성능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고요. 일정 시간 주행 보조를 돕다가도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면 바로 잡으라는 명령도 즉각적이었고요. 헤드업에서도 뭐 차량의 주변 반응과 차선을 잘 읽어가고요. 계기판 역시도 동일합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옵션은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기능 활성화도 그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방향 지시등 레버를 길게 내리시거나 길게 올리시면 변경이 가능한데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차선을 바꾸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아닌 곳은 알아서 인식을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가 그 HDA3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옵션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연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공인 표준 연비는 3.5 터보 기준으로
사륜 20인치 휠의 옵션을 적용을 하면 도심은 7.3, 고속은 10.3, 복합은 8.4 정도인데요. 도심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공인연비와 비슷한 수준인 7km/L 연비를 계속 보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급출발과 급가속이 없는 일반의 막히는 길을 포함해서 그 많은 상황을 두고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확실히 일반의 도심 구간에서는 썩 좋은 연비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영하 5도의 외부 조건, 일반의 국도에서 80km의 속도로 정속주행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연비를 모두 리셋하고 정속주행을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10km/L 정도의 연비를 구현하고 있고 이 정도면 준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적 주행 시간을 거의 35분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거의 10km/L에 근접한 연비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의 내리막길에서는 중립주행도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다. 고속주행을 시작해 볼게요. 영하 4도의 조건이고 에코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속도도 100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연비를 리셋하고 체크를 해보는데요. 100km의 속도로 정속주행을 계속 해보았는데 오르막과 평길이 섞여있는 길이면 일반적으로 12에서 13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직선길이 좀 많은 고속도로 구간이면 보통 13에서 14 정도의 고속연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G80의 운동 성능 그리고 연비 효율은 중간 이상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가 25km 이상 그리고 75분 정도 제가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고속주행 60%, 시내주행 40% 정도의 비율로 주행을 했을 때 복합연비는 8.5km/L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공인 복합연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연료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5 터보가 동일한 주행 기준으로 거의 10.5 정도를 구현을 하죠. 기회비용 측면을 잘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총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옵션이 주는 만족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직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의 기대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고요.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 터보를 선택하고자 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3.5 터보의 장점인 가속 능력과 승차감 그리고 MVH는 확실히 동급이라고 비교되는 수입 차량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서는 사실 G80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너무 많았고요. 볼 때마다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외장 색상을 선택하시려면 차량 관리는 잘 하셔야 합니다. 일반의 쥐색이나 은색과는 관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의 디자인 파트는 제가 야간에 찾을 수 있는 킬링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이팅 파트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아주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통일감 있는 재질과 표면 처리 기술을 보면 역시 제네시스답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디테일을 많이 노력한 차량은 분명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G80은 3세대를 거듭하면서 확실히 달라졌고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던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차량의 급이 달라졌고 그 디자인 파워와 가격 가성비를 높여주었고, 그리고 옵션의 선택을 아주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는 이 클래스와 그 5 시리즈가 압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G80 3세대와의 경쟁 구도를 만들진 않았으면 합니다. 이만큼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장기 렌트나 리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겠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기본 2.5 터보 깡통 모델에 19인치나 20인치 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만 넣을 것 같고요. 굳이 옵션을 더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냥 블랙박스에 간섭이 싫어서 빌트인 캠 정도만 넣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니까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장기 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